네,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우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요, 48일째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해복권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당 사태와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 여부를 묻자 국민이나 정부가 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에 맞춰서 단호한 대응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대우조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업인데 조선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48일째예요. 그럼 꽤 오래됐다. 국민들은 놓치고 있었지만 꽤 오래된 사태다. 예.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파업,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선박, 도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장소, 선박 점거농성, 도커 점거농성을 48일째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래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배를 만들어 놓은 게 뒤에는 배를 만들어 놓은 완제품인데 그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선 경기가 오래간만에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불법 점거 농성 때문에 배를 못 나오니 손해가 막심하다. 대우조선 측의 주장에 의하면 하루에 한 350억 손해반다 그래요. 조업 손실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지연 따라는 인도시의 배상금 그리고 또한 그 운영 자금 다시 말하면 매일 나가야 되는 인건비 이런 거 치니까 하루에 350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저분들의 다시 말하면 하청 노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대우조선에 103개 협력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103개 협력업체. 그 가운데 예. 하청 노조 소속, 민노총 소속이 21개 회사에 약 370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370명에서 어떻게 보면 파업하고 있는 게 8,000명의 대우조선 노동자, 사내 하청 다른 업체까지 하면 10,000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도록 예. 왜냐하면 여기에 밀리니까 다른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정부의 좀 대응이 저는 늦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일 지금 내일 당장 경찰을 투입해야 되냐 문제도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문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신중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단에는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바람과는 달리 예.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적 힘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투쟁적 성격이 있는 거다. 분명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자신들의 조직력, 다시 말하면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서 원청과 하청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장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하청업체가 바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예. 대표가 아니라 원청업체와 노사협상을 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깔리기 때문에 정치투쟁 요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저는 내일이나 당장 뭐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한다, 경찰력을 투입해서 해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강경 대응 가능성 시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제2의 쌍용 사태가 우려된다라면서 당내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여야 간 갈등의 또 하나의 첨예한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치권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파업이 48일째 되고 있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내려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은 지금의 대우조선, 해양 예. 이 하청업체들의 이 노조들의 이 투쟁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적자가 누적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다단계 하청, 그러니까 하청을 주고 또 원청이 하청을 주면 재하청을 주는 이런 다단계 하청의 문제. 예. 그리고 또 저임금 노동 구조의 문제, 그리고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제2의 쌍용 자동차 문제 또는 뭐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당 부분 뭐 시너를 들고 스스로 지금 뭐 한 180cm의 거구가 지금 0.3평의 철제 그 뭐 박스 안에 지금 유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 신 의원께서 뭐 정치 투쟁이다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존 투쟁이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 7년 동안요. 급여가 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1%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구 사항은 최근 7년 동안에 30%나 줄었는데 이 임금을 좀 원상회복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최근 7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는 7에서 한 8%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1년 동안에 이 물가 상승률만 해도 한 4에서 6%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30% 급여가 7년 동안 줄었는데 이 상태는 지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권력을 투입해서 예. 만약에 이 지금 충돌이 전 노동계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더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참사로 이어지면 이제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예. 대화를 좀 촉진시키고 중재를 촉진시켜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지금까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잘된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부풀리고 한쪽에서는 방어하느라고 이게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자 야당 입장에서는 야 공권력 투입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신중해야 된다. 근데 좀 더 여야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 대목이 지금 조선업에 호황기미가 있지만 뭐냐면은 인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인력이 없겠어요? 지난 2013년 이후로 불황 때문에 급여가 다 삭감되고 그건 원청도 그렇고 원청인 대우조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청업체는 더 심했겠죠. 그게 더 예. 부담이 더 가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인력 양성소, 용접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조선 기술자들을 만드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모아져야 돼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왜 정치투쟁적 요소가 없지 않느냐 예.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는 중앙 언론에는 짤막하게 보도되지만 적어도 거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주노총과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몇 명이나 되고 하는 게 심지어는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고 내부에 싸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하청 노조도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민주노총 금속 지부에 아마 그 하청 지회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원청이라고 하는 대우조선의 정규직 근로자들도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이런 데서 민주노총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큰 목표는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원청과 하청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더 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그러고 원청업체에서 처음에는 임금 30% 인상 요구하다가 10%로 다운시켰다 그러고 또한 무슨 고소고발, 민사소송 낸 걸 취하라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되 적어도 정치권에서 할 일은 따로 있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 문제가 전체 노동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희망버스가 지금 11년 만에 다시 이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3년도 코레일 총파업 때 이 노사분기에 공권력 투입하고 지금까지 이제 공권력 투입을 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권력을 투입하면은 이게 거의 노동계하고 현 정부가 전면전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오는 그런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필요가 굉장히 있고 지난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에 뭐 45세로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이인재 장관이 나왔는데 그때 노사분기 현장에 가서 극적으로 타협을 좀 끌어낸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여건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예.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2주 전 답변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네. 예, 2주 전인 지난 4일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에는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대답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지금의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심각하게 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취지였냐 하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내가 열심히 국민만 보고 쳐다보면 언젠가는 국민의 인정해 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하니까 여론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였는데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언론 앞에서는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야?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특히나 오늘 보니까 원인은 언론이 잘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시는 대로 첫째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예.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선됐다는 냉정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느냐.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했느냐. 윤석열 정부는 뭘 하려고 하냐. 내 정부는. 이걸 본인이 좀 더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준비가 잘 된 걸 국민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의 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좀 더 겸손하게 깨닫고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을 쭉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인간미도 있으면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스타일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겸손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신성범 의원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뭐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나 오늘의 답변이나 좀 거리가 상당 부분 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 여론의 이 추락세에 대한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2주 전에 발언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지율 별 의미 없다. 예. 별로 유념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주 전에 비해서 오늘 발언은 조금 조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과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거부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오늘 발언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여론의 지지율이 하락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 언론들에게 가르쳐달라 이런 발언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되면은 상당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인사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원인을 진단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 문제가 왜 되느냐? 사적 지위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천과 또 검증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들을 계속 채용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지율은 앞으로 현재 지금 32%까지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 30%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국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부정평가가 60% 정도를 넘었고 긍정평가는 30대 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2배 정도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하고 있어요. 연령층으로 보면 70대 이상 빼고는 다 과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TK 빼고는 다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거든요.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본인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버려요. 이거는 지금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에서도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지율이 덜 하락하기 전에 뭔가 좀 심각한 대응책을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이제 인사 문제를 좀 꼽아 주셨는데 뭐 계속해서 임기 초부터 대통령실에 너무 검사 출신 인사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긴 하는 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들이 좀 많아 보이고 특히나 인사 분야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특히나 정치권 출신들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왜 인사기획과 인사비서관을 왜 검찰 출신이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정치권 출신을 인사 라인에 갖다 놓으면 예.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아는 사람 다 써달라 뭐 이런 게 아마 그 지점을 아마 윤석열이 염려했을 건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이게 아시는 대로 대통령 비서실은 정말 엘리트 부처 파견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거고 또 별정직이라고 해서 특채되는 정치적 지명직들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명직들이 보가 돼가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특정 비정규직이라고 5년 비정규직이잖아요. 길어봐야 안 잘리고 계속 근무해봐야 5년밖에 없는 어쩌다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대목은 정치적으로 좀 믿을만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아시는 대로 캠프 만들 때는 뭐 친한 사람들, 주변에서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모였다가 추천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완전하게 왜 이렇게 공채 뽑듯이 왜 안 했냐고 하는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한 200명 넘는다 그래. 200명 정도 되는데 검찰에서 가 있거나 검찰 파견 공무원은 딱 2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도한 프레임이다. 특히나 뭐 사적 채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래 봐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뭐 국가 주요 기관 포스트에 대부분 뭐 검찰 출신들이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국이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무비서관실에 또 현직 검찰 수사관이 2명이나 파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에 의한 그런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재무회계 전문가고 한 사람은 행정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현직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한 적은 있었으나 예. 이 총무비서관실에 파견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유는 이 분야는 검찰 출신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고 이 분야말로 정통 행정관료들이 전문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능력주의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생각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검찰 출신밖에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해서 검찰 편중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실 때 바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면요. 지금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뒤에 수습책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세워졌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서 뭐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견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 체제가 금방 막을 내릴 것이다. 뭐 조기 전대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들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약점을 보이잖아요. 약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구급 행정직원 행정요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이 설명하면서 실수를 좀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장재원한테 압력을 행사했다. 7급 줄 줄 알았는데 9급 줬더라. 9급은 어떻다더라. 강릉 촌놈이 어떻게 사냐. 이런 일련의 행위 때문에 장재원한테도 오히려 뭐라 그럴까 공격을 받고 예. 지적을 받은 후배한테. 이래 되니까 드디어 일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잠복돼 있던 건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나름의 절차를 밟아서 추인이 된 거예요. 의원총회까지 갔으니까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박수 다 쳤는데 불안했던 요인이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권성동 의원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직무대행치로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정부 초기인데 안정적인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장재원 의원이 말한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이 너무 거칠다. 네. 거칠다.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대목에서 당원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가겠죠. 제 짐작한데는. 하지만 이게 당내에서 대세를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대세를 이루려면 적어도 지금 당권을 더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 정도가 한 번 더 가세해주고 예. 조기 전당대를 해야 된다고 명확한 뜻을 밝혀주고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텐데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좀 보는 건 아니야. 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그 감을 어떻게 알겠어요? 윤 대통령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는 시점. 여기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당 지지도 낮아진 상황에서 원심력이 커지는 당이 분산되는 조기 전당대회를 꼭 해야 되나?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은 지금 문제제기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바로 무너져서 조기 전당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어떤 호사가들의 기대에 불과할 겁니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영상을 공개를 했죠. 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과 북의 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남북의 좀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영상 공개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요 현실성이 굉장히 없죠. 왜냐하면은 여야가 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국정조사 하자는 분야가 여당의 포인트하고 야당의 포인트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사참사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제 그런 입장, 특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모두를 다 해서 낱낱이 좀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국민들도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 통일부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북 간의 원만한 관계를 좀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통일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정부하고 전 정부,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여야가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쪽 편들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첫 번째 북송 사진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럼 또 두 번째로 역시 또 뜬금없이 왜? 역시 이것도 결국은 정부 여당 편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부면은 일관된 그런 통일 정책 내지는 남북 관계를 견인하는데 그런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송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 정부 시절에서는 16명을 살해한 그런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은 갑자기 북송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통일부가 역시 이제 양쪽의 싸움에서 현 정부의 어떤 편들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런 지적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 실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특검이 안 되는 거죠. 특검은 뭐 불가능한 거네.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왜 통일부가 저렇게 하느냐? 저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2019년 11월 7일에 JSA 대대장이 국가안보실장한테 보고한 문자를 보면 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송환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정부, 범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통일부 입장은 조금 어색했거나 입장이 반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뭐가 삐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지금 장관 바뀌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 바뀌고 권영세 장관 오고 나서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제 짐작이에요. 충분히. 짐작인데 우리는 그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새 장관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내지는. 그런데 국가정보원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강하게 요구해갖고 저래 된 겁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 옛날에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저 공개합시다. 이 동영상 있습니까? 이번에 몰랐는데 직원이 핸드폰으로 찍어놨다가 업무용 PC에 남겨놨답니다. 나름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개한 거다. 공개한 게 제가 볼 때 특히 동영상 공개에 도움이 됐느냐? 큰 도움 안 됐어요.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사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공개되면서 보고 새로운 사실을 파악은 큰 문제 아니었다. 예. 다만 제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11월 2일 날 납포를 했는데 11월 5일 만인 7일 날 돌려보냈어요. 그 3일 만인 11월 5일 날 합동신문을 중지했어요. 왜 그랬느냐? 보통 3주 내지 몇 달씩 걸린다는 정부 합동신문 과정을 중단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단 말이에요.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춘 거예요. 왜? 답방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2019년 11월에 있었던 한아시안 정상회담에 부산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호의를 베푼 거죠. 범인을 북송했으니까. 저는 그래 보는 거고, 이 정부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들의 협의 과정에서 첫째, 우리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찰권이라든지 수사도 하고 사법관할권 행사에 범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밝혀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3일 동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다. 왜? 정부의 위의 방침이, 청와대의 방침이 이미 정해진 걸로 정부 부처들이 보였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예. 싶은데요. 일단 뭐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북송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록과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해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면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북송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돼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명을 살해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북송을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북송을 안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고 또 그리고 사건 현장도 북한이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북송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남한을 체류할 경우는 그럼 우리 남한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분명히 좀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저는 북송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만약에 범인임이 우리의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일을 가지고 남북 관계에 호재로 삼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상 같은 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용 실장이라든지 몇 사람은 우리 당시에 이러저러한 남북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속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아마 영상 공개 파장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